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이상목입니다. 6월 시작과 함께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 낮 최고 기온이 28도까지 오르겠고 이 당분간 맑은 날씨 속에 기온이 계속 올라서 이 최고 30도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취재 기자 연결해서 날씨 소식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재민 기자. 네, 청계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현재 지금은 어떻습니까? 네, 오전 7시 현재 서울의 기온은 17도로 아직은 선선합니다. 하지만 낮 시간대부터 초여름 날씨가 예보돼 있어 출근길 시민들 가운데 반팔 차림도 곳곳에 눈에 띕니다. 서울은 낮부턴 기온이 올라가며 더워집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8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습니다. 수도권 일대도 낮 기온이 27도에서 28도를 보이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구름만 간간히 지나는 맑은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다만 충청과 남부 지역엔 낮부터 저녁 사이에 소나기가 예보됐습니다. 특히 전라권과 경남 서부 지역엔 최대 3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릴 수 있습니다. 더운 날씨는 당분간 계속됩니다. 내일 서울 최고 기온은 29도, 모레는 30도까지 올라갈 전망입니다. 6월 시작부터 내륙 지형을 중심으로 이른 더위가 기승을 부릴 예정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10도 이상 나 건강관리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청계광장에서 TV조선 윤재민입니다. 지난달 말부터 오물풍선을 대량으로 날려보낸 북한이 어젯밤 늦게 이 쓰레기 살포를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쓰레기 풍선 3,500개를 날려보냈다고 밝혔는데 우리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직후에 살포를 잠정 중단했습니다. 고희동 기자입니다. 김강일 북한 국방성부상은 어젯밤 대남 풍선 도발 관련 입장을 발표하며 국경 너머로 휴지장을 살포하는 행동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달 28일부터 어제 새벽까지 휴지 쓰레기 15톤을 각종 기구 3,500여 개를 이용해 한국 국경과 수도권 지역에 살포했다면서 널려진 휴지를 주워 담는 노릇이 얼마나 기분이 더러운지 충분히 체험시켰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한국이 삐라 살포를 재개하면 다시 오물을 살포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의 풍선 도발로 지난 주말 서울은 물론 경상도 일부 지역에서까지 오물 풍선이 발견됐습니다. 이 중 일부는 도심 정부청사 옥상과 주차된 차량 위 등에 떨어져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풍선이 솔직히 뭐가 들었는지 모르니까 무서운 건 사실이지. 대통령실은 NSC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고 6년간 중단했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 강경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오늘 회의에 따라서 우리는 북한이 감내하기 어려운 조치에 착수를 할 것이고 북한이 우리 정부의 대응 방침 발표 직후 오물 살포 잠정 중단을 밝힌 건데 최근 다양한 도발을 계속해와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TV조선 고희동입니다. 네, 최근 북한의 도발은 오물 풍선 살포에 그치지 않고 있죠. 서해에서는 GPS 교란 공격이 이어지기도 했는데요.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시작으로 오물 풍선과 초대형 방사포 발사, 그리고 GPS 교란까지 북한이 최근 복합 도발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한미 국방장관은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가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최민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해 연평도 인근에서 조업 중인 한 통발호선의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 GPS 화면입니다. 현재 위치가 엉뚱한 곳으로 표시되는가 하면 GPS 신호를 수신할 수 없다는 경고 문자가 뜨기도 합니다. 통발 어선들은 GPS가 오류가 나가지고 엉뚱한 데로 찍힌단 말이에요. 북한 애들이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걸. 닷새째 이어진 북한의 GPS 전파 교란 공격 때문인데 어민 신고가 1000여 건을 훌쩍 넘었습니다. 북한은 한일중 정상회의가 열린 지난달 27일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시작으로 오물풍선 살포에 이어 29일부터는 서해 일대에서 닷새째 GPS 교란 공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30일에는 초대형 방사포 18발을 동해로 발사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안보 회의에 참석 중인 한미 국방장관은 오물풍선 살포가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어떠한 위협과 도발에도 한미가 압도적인 힘으로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친정가는 정전협정 준수를 책임지는 유엔군 사령부에 오물풍선 관련 공식 조사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네, 전해드린 대로 북한이 오물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히면서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지 지금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지난 주말 이제 한 3,500개를 네. 남쪽으로 날렸다 이렇게 북한이요. 어젯밤 오물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했습니다. 일단 배경은 어디 있다고 봐야 할까요? 예, 무슨 뭐 3,500개 날려보낸 것은 조금 과한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회수한 게 1,000개니까 아마 3,500개 날려보냈다라고 하면 2,500개 정도는 북한 지역에 떨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우선 그 배경을 말씀드리면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북한으로 봐서는 충분히 날려보냈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예. 우리의 그 민간 단체가 20개 날려보냈는데 북한 말대로 표현을 하면 3,500개면 이게 뭐 150배도 뭐 가까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날려보냈다, 대응을 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제 국가안보실 그 상임위원회 확대회의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 회의 결과에 북한이 감내할 수 없는 조치를 곧 취하겠다라고 한 것이 아마 결정적인 이런 배경이 되지 않겠는가 봅니다. 네, 예. 일단 조건부이기는 하지만 북한 오물풍선 살포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도 재개한다는 방침 철회할까요? 대북 확성기 방송은요 북한으로 봐서는 아킬레스건 근 중에 아킬레스건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각종 뭐 남북 간에 회담이 있을 때마다 이런 그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해 달라고 요청을 해 왔었거든요. 이게 북한 그 병사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나쁜 영향을 자신들이 미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일단 북한에서 이제 중단을 했기 때문에 다음에 만일에 하게 되면 그때 이제 이 문제를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예. 그래서 이번 검토를 통해서 충분히 네. 이제 무슨 문제가 있는지 예.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준비는 다 한 상태에서 예. 다음을 한번 보면서 이것을 이제 차후에 우리가 사용할 카드로 남겨두는 것이 더 현명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요. 북한이 대북 전단 살포를 재개한다면 다시 오물풍선을 살포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측 민간인 대북 전단 살포는 사실상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 보이고 그러면 다시 살포할 텐데 그러면 어떤 대책 같은 게 있어야 되는 겁니까? 뭐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게 이제 문제가 있는 예. 거죠. 일단 남북관계발전법에 의하면은 대북 전단 살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 아시다시피 헌법재판소에서 이것은 표현의 자유 위반된다라고 해서 위헌 판결을 내렸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민간 단체가 북한으로 이걸 보내는 것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북한이 이제 이걸 다시 살포를 한다라고 하면 네네. 그때는 이제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그 대북 방송 예. 그것을 재개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예. 네, 뭐 군사정찰 위성 발사, 오물풍선, 방석부 도발, 또 뭐 GPS 교란까지 최근 문제 북한의 도발 양상 앞서서 리포트에서 전해드렸지만 굉장히 복합적이고 다양해졌거든요. 예. 이렇게 도발 양상을 다양하게 전략적으로 펼치는 노림수 뭔가요? 아무래도 이제 그 목적은 한국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남남 갈등이 지금도 이제 조금씩 생기려고 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을 이제 노리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북한이 지금까지 해왔던 도발을 크게 보면 주로 이제 이 탄도미사일 발사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 사회를 이제 혼란시키려고 해왔던 거거든요. 네네. 심지어 핵 방아쇠 체계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실제로 핵 그 공격 연습까지 해왔단 말이죠. 네네. 그런데 여태껏 이 중에서는 이제 빠진 것들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이제 유사시에 전쟁을 하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바로 이런 그 GPS 교란이라든지 오물풍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빠져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 이런 훈련들을 통해 가지고 북한이 이제 바랐던 것은 대한민국의 군과 한국 사회가 여기서 어떻게 반응하는 건지 이걸 좀 알아보는데 그런 목적이 있었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자, 그 한미일 3국이요. 공중, 해상, 이 사이버는 이 다양한 영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훈련하는 프리덤 엣지 이 올 여름 처음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게 어떤 훈련인지 또 북한에는 얼마나 위협이 되는 건지 이건 좀 설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다영역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뭐 군에서는 그냥 보통 용어로 사용하는 건데 네.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은 좀 생소한 그런 용어일 겁니다. 그래서 예. 다영역 용어라고 해서 영역이 여러 가지라는 거잖아요. 지상, 네. 해상, 공중, 예. 사이버, 우주까지 포함한 것을 다영역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예. 이번에 이제 그런 상그리라 회의를 통해 가지고 한미일 국방장관이 모여서 한 회담의 결과가 이제 이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지상을 빼고 해상, 공중, 사이버 그리고 우주 이 네 가지 분야에 대해서 한미일이 연합으로 이제 훈련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훈련이 더 많아지고 빈번해지고 강해지는 이유가 뭘까요? 이것은 결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의 어떤 그 빈도수라든지 그 강도에 비례해서 이것도 올라가는 거거든요. 결국은 모든 책임은 저는 북한한테 있다라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앞으로 이제 북한의 도발 양상 또 어떻게 전개될지 관심인데요. 예.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아무래도 이제 도발은 북한이 볼 때는 이제 이번 같은 경우도 하이브리드식 도발을 했다라고 보거든요. 그 하이브리드라고 하는 것은 살상 무기와 비살상 무기, 정규전과 비정규전 이런 예. 것들을 마치 얼룩 강아지처럼 예.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이런 하이브리드식 이런 도발은 많이 하지 않겠는가 이런 예.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전자파 교란 같은 경우에도 북한이 6월 말에 있게 될 그 최고인민회의에서의 헌법 개정을 앞두고 서해상에서의 수중과 수상에서의 도발이 있을 수 있다. 여기에 대한 특별한 경계심을 우리가 가질 필요는 있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전면 재수사하는 내용의 특검법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검찰이 처음부터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수사한 게 아닌지 재수사하겠다는 건데 이에 맞서 국민의힘 측은 인도 방문 의혹 등 김정숙 여사 특검법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정민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해병대원 특검법 발의 등으로 여당을 압박해온 더불어민주당. 오늘은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전면 재수사하는 내용의 특검법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제기한 검찰의 술자리 진술 조작 해유 논란과 함께 검찰이 처음부터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표적 수사하려고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조작 수사한 게 아닌지 특검을 통해 재수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정치검찰은 개선이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특검법을 만들어서 개원과 동시에 제출하고 국민의힘에서는 윤상현 의원이 김정숙 여사 특검법 발의로 맞설 계획입니다. 수사 대상에는 김 여사의 인도 타지마을 방문과 특활비 유용, 채용 비리 의혹 등 그동안 제기된 각종 의혹이 포함될 전망입니다. 정말 제대로 된 외교였는지 그걸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새로운 목소리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새 지도부를 선출할 선거관리위원회도 오늘 공식 출범합니다. 전당대회 개최 시기와 현재 당원 100%인 규칙 개정, 집단 지도체제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2018년도 11월 인도 순방과 관련해서 이 정부의 전용기 계약서가 순방 직후에 수정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당초 계획에 없었던 타지마할 방문 일정이 추가된 데 따른 걸로 보이는데 계약서가 사후 수정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개의 전용기 계약서를 모두 입수해서 봤더니 유류비 등 추가 운항 비용으로 2천만 원 가까이 늘었습니다. 한송원 기자입니다. 김정숙 여사의 인도 순방 이틀 전인 2018년 11월 2일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항공이 작성한 대통령 전용기 공군 2호기 비용 계약서입니다. 하노이를 경유하는 인도 방문 일정으로 총 금액은 2억 1천여만 원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문체부는 김정숙 여사의 3박 4일 인도 순방 13일 뒤 대한항공과 계약을 다시 체결합니다. 공식 방문지에서 400km 떨어진 타지마할이 있는 아그라로 가는 운항 일정이 추가되면서 1천만 원 상당의 유류비를 포함해 해외 운항 지상 지원 서비스 등으로 2천만 원 가까이 늘었습니다. 정치권에선 사후 계약서 수정 자체가 이례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정하는 상황이 발생은 가끔씩 해요. 근데 이번처럼 이렇게 일정 자체가 추가되는 경우는 뭐 흔한 상황은 아니죠. 김 여사의 타지마할 방문 일정은 출국 이틀 전 문체부 장관 보고 일정과
순방 뒤 제출한 공무 출장 보고서에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기내식으로만 6천만 원 더 쓴 것도 모자라서 타지마할 일정을 전용기 비용을 2천만 원이나 더 쓰는 총극이 벌어졌습니다. 국민의 혈세를 펑펑 쓴 타지마할 관광 철저한 조사의 대상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수석 대변인은 사실관계가 새롭게 드러나면서 제대로 된 외교였는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특검 추진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자, 지금 전해드린 대로 김정수 여사의 인도 방문을 놓고 지금 새로운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오늘 김정숙 여사 관련 특검법을 발의할 예정이죠. 이 패널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서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 당시 기내식 이 비용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죠. 여당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승무원을 제외하고 계산하면은 1인당 160만 원 기내식 비용으로 쓴 것입니다. 4인 가족의 5년치 식비를 하늘 위에서 써버린 것입니다. 영부인의 첫 단독 외교라고 주장하지만 단독 관광에 혈세를 쓴 것이라는 의혹이 점점 짙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윤상현 의원이요. 김정숙 여사 관련 특검법 대표 발의에 나설 예정입니다. 인도 방문 논란을 포함해서 옷값, 청와대 경호원 수용 감습, 부정 채용 등등 포함이 다 돼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물타기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똑같은 관점으로 생각해야 되겠죠. 저는 예. 이제 당론으로 저희가 발의를 한다는 건 아니고요. 예. 윤상현 의원 개인이 이제 발의를 하시는 건데 네네. 문제는 저게 이제 범죄 혐의가 잇따르면 수사 대상은 맞죠. 예를 들면 지금 인도 방문의 경우에도 사실 뭐 배임 혐의가 굳이 따진다면 예. 만약에 필요 이상으로 돈을 썼다면 배임 혐의가 있는 것이고요. 또 본인이 원래 가지 않는 그 일정인데 본인이 가도록 했다 그러면 직권남용 혐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부정채용도 마찬가지로 직권남용 혐의가 있는 것이고 네네. 그다음 수영 강사 이 부분도 만약에 국가적 돈으로 본인이 강습을 받았다 그러면 이것도 배임 혐의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 딸과 관련된 여러 논란들은 다양한 법리가 적용될 여지도 없지 않아 있어요. 단순 금전거래만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그 금전거래가 다른 것에 대한 은닉이나 유통 경로로 활용됐다 그러면 그 또한 법률 위반 여지가 없지 않아 있는 것이죠. 네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그런 행위들이 법을 굳이 적용하자면 그런 법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수사를 거쳐서 진상규명이 돼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민주당 똑같은 논리입니다. 빨리 해야 되겠죠. 이미 상당한 시간 지난 거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윤상현 의원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똑같은 이유와 논리와 법리로 특검법을 발의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특검법 발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묻지마 방탄 특검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최병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을 막아서기 위해서 대체제로 갑자기 들고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을 지키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특검을 꺼내 든 거예요. 그러니까 타지마할 얘기하면서 이제 타지마할 부분들이 인도에서 공식 초청장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네네. 타지마할 방문 자체를 그냥 뭐 어떻게 흔들 수가 없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내식을 2배를 준비했다는 둥, 뭐 2천만 원이 더 들었다는 둥 하는데 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뭐 2천만 원 가지고 이렇게 집요하게 흔들 바에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이 정부 들어서 공식 예산인 249억 원의 외교 예산을 쓴 뒤에 예비비로만 532억을 썼습니다. 예. 뭐 532억에 대해서 다 들여다볼까요? 하나 들으면 비교를 해보세요. 2천만 원과 532억. 그다음에 이 532억 중에는요.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리투아니아 갔을 때 명품샵 갈 때 그럼 그거는 국가 예산으로 명품샵 가라고 그랬습니까? 명품샵 가라는 것은 외교 탐방이고 문화의 어떤 그런 일정이다.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으로 너무나 없어 보이는 특검이기 때문에 애시당초 108석으로 되지도 않는 특검을 가지고 지금 정쟁력으로 내세워서 거의 민생관에 내팽개친 결국에는 용산만 지키겠다는 그런 특검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이게 약간 좀 달리 봐야 될 것이 물론 이제 그 해외 순방 예산이 적절한지 여부는 늘 국감에서 따지고 있잖아요. 그 부분은 거기서 제기하시면 되는 거고 대통령이 갔을 때 이것이 과연 적절하냐, 성과 있었느냐 이 부분은 이제 국정의 감시 통제 기능 작용으로 보면 되는 거고요. 네네. 영부인이 혼자 간 거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된 것이고 또 대통령이 단독 외교라고 했는데 단독 외교적 성과가 없었던 것이고 그럴 만한 명분도 없었던 것이고 네네. 계약도 보면 대통령실이 대한항공과 체결한 것도 아니고 문체부가 체결했어요. 그렇다면 대통령실이 관여된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문체부가 원래 주빈이고 문체부가 가야 될 행사고 했던 것인데 대통령 영부인이 갑자기 들어간 거잖아요. 그리고 영부인이 갑자기 들어가다 보니까 600만 원 상당의 기내식이 뭐 6천만 원으로 늘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문제 제기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뭐 성과 있네 없네 이런 걸 떠나서
영부인이 갑자기 간 이유가 뭔지 또 가서 저 인터뷰 보면은 거기 외무장관도 그렇잖아요. 예상 못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 자, 이 어느 정부건 상관없이 영부인 혼자 단독 대통령 2호기를 타고 간 적이 있습니까? 네. 없단 말이에요. 예.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그만한 성과가 있었는지 또 간 이유가 무엇인지 갔을 때 예산을 적절한지 이것에 대해서는 따져보는 것이 여당의 역할이다. 근데 네, 대통령 배우자가 예. 단독 계획을 한 적이 없었다. 그 찾아보시면 있고요. 김대중 대통령 이호 여사 때 이호 여사도 말씀하신 거예요? 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드리는 것은 그거야말로 국감에서 다른 문제입니다. 600만 원짜리 기내식 6천만 원 들은 10배 정도가 이게 국감에서 다른 문제고요. 예. 532억 나랏돈 비상금을 쌈짓돈 쓰듯이 썼던 이런 게 바로 특검과 국정조사를 통해서 해야 될 것이다. 알겠습니다. 이호 여사는 저기 전용기를 타고 가시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예. 지금 그래서 그러니까 당시에 전용기는요 2호기가 없었습니다. 네. 98년도에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좀 뭐 지금 양쪽에서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 요거 한번 정리해 보죠. 아까 윤기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국민의힘에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당시 정부 대표단장으로 도종환 문체부 장관이었고요. 김정수 여사가 특별 수행원으로 명단에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 보면 단독 외교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하는 것 같아요. 거기서 어떻게 반박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예. 그러면은 특검을 발의하고 검찰 수사하려면 인도 정부를 압수수색 하세요. 이게 인도 정부에서 어떤 경위로 해서 김정준 여사를 초청했는지 외교라는 것은 상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잘못하면 인도와의 이 대한민국과의 외교 결례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러면 검찰이나 국민의힘이 인도 가서 항의 방문하세요. 왜 김정숙 여사가 사적으로 가라고 했는데 초청장을 줬는지 예.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꼬투리 잡기식 특검을 가지고 결국에는 김건희 여사와 최병 특검에 관련된 대통령의 어떤 범죄 혐의에 대한 것들을 장막을 치게 한 거라는 거를 네. 국민들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참 비소모적이다. 그러니까 장막을 두 개를 이제 분리해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섞지 말자라는 거. 국민의힘은 섞으려고 하는 거죠. 예. 아니 저희가 그러니까 그거 할 바에는 김성수 여사 특검도 같이 해라. 아니, 둘 다 하세요. 반드시 할 겁니다. 그러니까 확인은 해봐야 되는 자, 거예요. 이게 이제 저희가 이걸 자꾸 정쟁으로 몰고 가는데 일단 자, 따져보시죠. 네. 지금 일단 공식 정부 수행원이 아니시잖아요. 특별 수행원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특별 수행원 그러면 원래는 이제 기업인 등과 같이 원래 외교 회담의 목적과 상관없는 약간 간접적인 분들이 참여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일단 김정숙 여사가 외교적 사안과 약간 동떨어진 간접적인 목적으로 갔다라고 명단에서 그 칭호에서 일단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문체부 장관이 원래 가기로 한 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단장 직함도 주어지고 예. 계약도 문체부하고 대한항공이 체결된 거잖아요. 그렇다면 뭔가 영부인께서 주빈이 아니고 일단 사이드로 가시고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더군다나 가서 또 계약서가 수정이 돼요. 그럼 타지마할이 원래 방문 목적지가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일단 저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은. 네.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저희가 뭐 국정조사나 여러 가지 수사나 이런 걸 통해서 밝혀져야 되는 것이고 대한항공이 여러 가지 자료를 안 내고 있는 입장에서 인도 정부를 압수수색하자는 게 아니고 대한항공부터 자료 제출부터 받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저 민주당이 원래 대한항공에 자료 제출 요구를 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 그래야지만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나서 야 이렇게 밝혀졌으니까 특검하지 말자 이런 게 순리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 얼마나 이게 꼬투리 잡기냐면 네. 그러니까 뭐 최혜병 특검이나 이런 거는 공처 수사부자고 해놓고 김정숙 여사 지금 검찰 수사하잖아요. 왜 수사 안 봐요? 검찰은 수사하라 하세요. 근데 왜 특검 발의하죠? 그러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물타기 작전이라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것이고 예. 특별수행은 얘기하지만 예전에 평창올림픽 보십시오. 2018년도에 누구였죠? 그때 김영남 최고 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거기가 주객이에요. 특별수행은 누가 했냐면 김여정, 김정은이의 그 동생인가요? 그 사람의 부부장으로 와서 같이 수행을 했습니다. 특별수행으로. 근데 예. 당시 평창올림픽에 주목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김여정이에요. 예. 그런 식인 것입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무슨 이거를 갑론을박하면서 특검이라고 운운하는 자체가 예. 창피한 일이다. 알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백두열통이 권력을 승계하는 북한하고 같은 권력 구조입니까? 예. 그리고 지위를 인도에서 지위를. 알겠습니다. 김정숙 여사를 그렇게 보나요? 그렇게 봐가지고 외무장관이 인터뷰에서 여사님 같은 더 높은 분이 올 줄 몰랐다고 얘기하나요? 그러니까 이게 예. 막연히 그냥 옹호할 게 아니고 자, 국정감시 기능을 하자니까요. 해가지고 하면 되는 것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저 특검을 반대합니다만은 만약에 네. 민주당 논리에 따르면 윤석열 의원 논리도 틀린 건 아니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정치적 공세를 하니까 윤석열 의원도 정치적 공세 하겠다는데 그게 왜 잘못된 건가요?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회고록을 통해서 이 문제가 다시 불거졌고 지금 얘기가 나오면서 이게 특검에 진짜 과연 물타기를 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확인할 건 확인해야 되는 것인지 이게 단독 외교는 맞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뜨겁습니다. 자, 이런 특검 논란이 계속 진행되는 와중에 민주당은요.
쌍방울그룹 이 대북송금 특검법 발의도 예고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거야말로 이제 대놓고 이재명 방탄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 이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쌍방울 대북송금 특검 관련해서 또 다른 특검이잖아요. 이재명 방탄이라고 무조건 방탄이에요. 뭐가 나오기만 하면. 그런데 이거 뭐냐면 쌍방울 이 부분의 조사는 뭐냐면 네. 국정원 문건이 뭔가 허위로 제출이 됐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당시에 국정원이 발표한 문건이 결국에는 쌍방울과 이 김성태 회장과의 관계에 있어서만 돼 있었는데 그 뒤에 뭔가 없는 문장이 들어갑니다. 그 국정원 문건에. 네. 그 문건을 넣어서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가 당시 경기지사 시절에 뭔가 관련이 있는 것처럼 문건이 조작돼서 결국에는 검찰의 공소장이 재판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이런 거는 사법적인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거는 뭔가 검찰이 의도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사법권을 남용했다. 이런 게 바로 특검 대상이죠. 어떻게 방탄입니까? 어떻게 그래서 이게 방탄이 아니라고 또 네이밍 하시는 게 이게 일관적이지 않으신데 어쨌든 뭐 그런 정략적이라는 관점 자체가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네. 이거는 6월 7일 날 1심 선고가 나오잖아요.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 그거 보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하시면 될 거를 예. 미리 저렇게 한다는 것은 저는 법원 압박용이라고도 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현재 수원지검의 쌍방울 관련돼서 아직 기소가 안 되고 처분도 안 되고 있단 말이죠. 예. 여기에 대한 압박용 아니면 저걸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판결 선고 보고 나서 해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이화영 부지사와 이재명 대표는 공범 관계로 적시가 돼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예. 그럼 그거에 대한 판결 이유 설시를 보고 나서 그다음에 그게 문제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특검 발의를 나중에 하면 될 일을 법원 선고 기일 얼마 안 두지 않고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법원 압박용 플러스 이재명 대표 방탄용뿐이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선거가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법을 발의한다. 진짜 압박용이다 이렇게 들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제가 봐서는 민주당에서 선거 이후에 특검 발의를 할 것 같아요. 아, 그 이후에? 시점은 그렇습니다. 이제 발의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예. 근데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선거를 앞두고 굳이 정치적으로 이 대북송금에 대한 특검을 발의한다는 것은 오해 소진이 있지요. 네네. 근데 일단은 뭐 언론에 그게 공개된 이상은 그런 비판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예. 내용 자체가 국정원 문건 자체 국정원의 문건이 제대로 검찰에 전달되지 않고 예. 그 안에 뭔가 검찰이 예. 조작한 듯한 그런 내용들이 발견됐기 때문에 여기에 예. 대해서는 특검을 통해서 밝힐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알겠습니다. 그 주체가 검찰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지금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성윤 의원,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낼 당시 도이치모터스 의혹 등 이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지휘했지만 기소를 못했었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일각에서 이제 반윤 검사로 불렸던 이성윤 의원이요 대통령과의 악연 때문인지 또 특검법을 좀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어요. 당론으로는 아직 아닌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필요하다는 게 국민적 여론이 높습니다. 근데 네. 종합특검에 대해서는 개개인의 의원들의 이제 생각이겠죠. 말씀하신 대로 이성윤 의원이 개인적 판단했을 때는 단순히 명품백과 주가 조작뿐만 아니라 다른 예. 종합적인 여러 가지 뭐 허위 조작 경력부터 시작해서 다른 뭐 어머니인 최현순 씨와의 장모의 어떤 그 뭐죠 통장 잔고 이런 예. 것까지 관련이 돼 있는지 그다음에 양평고속도로 부분에서 관련이 돼 있는지 이걸 종합적으로 보자는 것이죠. 결국에는 대통령 표저가 너무나 많은 어떤 비리 의혹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국회의 입법기관으로서 이성윤 의원이 발의한 종합특검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민주당에서는 종합특검법을 예.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다 그런 말씀. 그러니까 개인적인 뭐 악연이라면 악연일 수 있는데 이런 거 가지고까지 또 이렇게 특검법까지 또 특검법 얘기한다는 것은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저 부분이 뭐 특검법을 정당이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성윤 당 의원이 저렇게 얘기하는 건 전혀 앞뒤가 안 맞아요. 왜냐하면 예. 저 당시에 중앙지검장으로서 전체 수사를 지휘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요. 그 당시에 윤석열 총장은 사실은 수사권이 제한됐던 상황입니다. 예. 법무장관 지시에 의해서 저 부분은 보고받지도 말고 보고하지도 말라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이성윤 지검장이 알아서 했을 거고 예. 본인이 알아서 했던 그 수사 대상에 대해서 하나는 불기소하고요. 하나는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3-4번 정도의 수사팀이 이거 무혐의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결재를 안 받고 뭐 휴가도 내고 왔다 갔다 했던 분이잖아요. 그런데 다시 와가지고 저걸 한다고요? 그 본인이 그 많은 수사 인력 동원해서 못했던 수사를 지금 국회 와가지고 또 세금 내가지고 본인이 서울중앙지검장 하겠다는 겁니까? 저는 저분이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본인이 내가 무능해서 못했던 부분을 보니까 본인 지지층에 대해서 지지 회복을 위해서 본인 정치적 관점에서 수사를 하겠다. 불공정한 수사가 되겠죠. 그러니까 예. 지금 저렇게 민주당이 국회 운영을 한다 그러면 저는 국민적 비난을 떠나서 전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글쎄요. 자, 당론으로 일단 뭐 결정된 건 아니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개인적으로 또 특검법에 대해서 지금 여야의 22대 국회 들어서면서 여야의 특검법 발의 경쟁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다음에 다음 소식을 짚어봐야 할 텐데 이런 상황에서 22대 국회 원구성 법정 시한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 보셨습니다만 여야 접점 찾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추경호, 박찬대 원내대표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간만 낭비하고 뒤로 허비한다면 이 11대 7이 아니라 국회법에 따라서 표결로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18개 상임위를 우리가 다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 아마 그 속내는 법대로가 아니라 힘대로일 것입니다. 이럴 거면 여야 간 협상은 왜 합니까? 민주당에서 반드시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면 국민의힘이 국회의장직을 맡는 것이 합당합니다. 자, 이제 법사위와 운영위를 두고 양측 입장이 좁혀지지 않는 상황인데 이러다 이제 민주당 18개 상임위 독식까지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거론 얘기가 되고 있어요. 야권 단독 표결로 갈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겁니까? 그렇죠. 제가 봐서는 개인적으로는 한 80% 이상. 그렇게 보시죠. 예,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예.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그 최고위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예. 원구성과 관련돼서 다수결의 원칙,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이다라고 천명했기 때문에 네네. 결국에는 원내대표도 저 같은 얘기를 하는 거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좀 뒷북 치시는 것 같아요. 예. 국회의장이 이미 뭐 여기서 후보 선출돼서 다 끝난 상황이고요. 두 번째 하면 결국에는 고민은 될 거예요. 법사위 운영위를 다 내주고 나머지를 가져올 것이냐. 그러면 두 가지 때문에 지난 21대 전반기처럼 다 그러니까요. 포기하고 다 줄 것이냐라는 것인데 제가 봐서는 그냥 했던 대로 또 다 주시지 다?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 계획이세요? 이게 21대 때도 전반기 파행이 있다가 그러니까요. 후반기에 대해서는 합의를 봤었어요. 법사위는 국민의힘이 한다. 그런데도 안 지키고 또 후반기가 원수협상 또 하다 파행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법사위를 저렇게 사수하려는 이유가 그 뒤로 법사위에 대한 권한이 대폭 줄었어요. 120일에서 90일인가요? 60일로 줄었고 네네. 그다음에 민주당이 저런 의석 구조라면 사실은 다른 상임위에 속한 그 안건에 대해서는 직회부 다 가능합니다. 법사위 패싱 다 가능해요. 근데 왜 법사위를 저렇게 사수하느냐? 특검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검 같은 경우에는 서관 상임위가 법사위이기 때문에 여기서 180일을 버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특검과 관련돼서 패스트트랙을 태우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오로지 대통령 탄핵을 위한 특검 추진을 위해서는 법사위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예. 그렇다면 거꾸로 얘기하면 이런 부당한 특검 추진을 반대하려고 그러면 막으려고 그러면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법사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 따라서 저는 뭐 법사위를 예전 관례대로 국민의힘이 해야 된다는 것이고 예. 저 원내대표께서 이제 뭐 표결 얘기하셨는데 일단 국회는 법에는 표결하면 그게 원칙이죠. 그러나 협의가 항상 앞서 그 전치로 있게끔 한 이유는 뭐냐면 예. 다수당과 소수당이 충분히 그 서로의 의견을 녹여내라는 소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박찬대 원내대표처럼 말씀은 일단은 제가 새겨 듣긴 하겠지만 예. 조금 뒤로 딜레이 시키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근데 지금 상황에서 법사위를 내줄 것 같지는 않아 보이는데 그러면 어떻게 다른 뭐 보관이라든가 대안 같은 게 있으십니까? 원래 지난번 예로 들면은 이제 국회의장의 또 출석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예. 단독 국회의장이 되고 국회의장이 선출된 뒤에 국회의장이 중재를 해야 되는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당선되시게 되면 중재 의사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우원식 국회의장 예상자의 중재 의사에 따라서 뭐 달리 정해질 수 있는 거죠. 네. 제가 봐서는 법사위는 절대 민주당이 양보하지 않을 거예요. 보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도 돌이켜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을 많이 원망하셔야 될 겁니다.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21대 하반기 때 우리가 협치라는 명목 하에서 하반기 때는 협의를 봐서 법사위를 줬어요. 예.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문 걸어 잠그고 윤석열 대통령 지키기에 나서면서 파행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네네. 근데 22대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다른 거는 몰라도요. 뭐 거부권 너무 남발하신 것까지 뭐라 하지 않겠지만 뭐 그거는 본인의 재량이니까요. 하지만 본인과 본인 배우자에 대한 어떤 특검에 대해서는 거부하면 안 되죠. 이렇게 본인이 본인과 관련된 특검을 거부하다 보니 결국에는 입법부에서는 그 행정부 잘못하면은 본인이 사적인 권한을 남용하는 어떤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그런 권한을 막으려면 법사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법사위는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만든 어떤 자화상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법사위가 민주당이 저렇게 고집할 게 아닌 게요. 제가 운영위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법사위는
이게 언젠간 통과가 돼요. 그러니까 뭐 특검 법안이든 뭐든지 간에 시일의 문제, 법사위를 다 지나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민주당 뜻대로 내용은 그대로 갈 수 있어요. 다만 시간이 조금 딜레이 되는 거거든요. 그 시간 안에 여야 협상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것이 맞지. 왜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어거지로 이렇게 그러니까 윤석열 원하시는지 대통령이 모르겠어요. 바뀌셔야 된다니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바뀌면 여야가 협치할 수 있는 공간이 확 열립니다. 법안이 바뀌면 거부권이 바뀌겠죠. 아니 거부권이 무슨 말씀이세요? 본인에 대한 거부권은 그러니까 국회 법사위원장이 바꿔도 어차피 원하는 대로 간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것 속도감 같은데. 있게 가는 것이죠. 법사위를 가지고. 알겠습니다. 예. 자, 다음 소식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여권에서는요, 이 지구당 부활 관련 논쟁도 뜨겁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비롯해서 나경원, 안철수 당권 주자들은 찬성하는 입장인데 또 반대도 있습니다. 홍준표, 오세훈 시장이죠. 유승민 전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글쎄요, 이 부분 지구당 부활 관련해서 국민의힘의 진짜 생각은 어떤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거는 뭐 저렇게 주자별로 또는 본인의 정치적인 전략별로 달리 평가되는 것인데요. 예. 일단은 이제 원외지구당 위원장 입장에서는 지구당이 부활해야 되겠죠. 그리고 현재 지구당과 유사한 역할을 하는 당헌협의회가 존재하고 있고요. 그 당헌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무실을 못 두게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사무실을 변형해서 둔 상태로 돼야 되는데 이런 어려움이 하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당비를 다 걷게 되면 회계 단위가 지구당이어야 되는데 지금 회계 단위가 도당이거든요. 그러니까 당비가 들어오게 되면 지구당 위원장을 거쳐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도당과 중앙당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정당 후원금융 제도 말고도 정당하게 당비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권한, 이 권한 자체가 지구당 위원장이 가져야 되는데 현재 당협위원장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좀 합리적인 대책을 세워달라는 것이고 다만 대선 주자들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국민 전체 시각에서 보면 야 이건 원래 그 차떼기 정당에서 그 개선안으로 나왔던 부분인데 이걸 왜 다시 원복해? 이런 국민적 시각에서는 따가울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선 주자들은 국민적 시각을 의식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당권 주자들은 당원들 시각을 의식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각자의 정치적 비전에 따라 다르다. 그러나 원외지구당 위원장 등 입장에서 보면 이건 민주당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니까요. 여기서 보면은 기득권자가 현역이에요. 반대는 원외고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해 준 거는 이제 정치 신인이라든가 이제 원외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꼭 필요하다는 거냐. 과거처럼 차떼기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과거처럼 차떼기가 벌어질 일은 많이 희박해졌죠. 왜냐하면 CCTV도 있고 뭐 정보 투명화가 이루어졌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지구당 부활 부분들은 쟁점으로서 한번 논의해볼 필요는 있다. 근데 이제 찬성 여론이 크다고 보는 것들은 결국에는 정치 영역 자체도 기득권 내려놓기 아니겠습니까? 국민들 보기에도 왜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만 계속해서 권력을 잡게 되는 구조가 맞느냐라는 차원에서는 뭔가 정치 신인들과 돈 없는 사람들도 정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자라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지구당 부활이 맞습니다. 하지만 지구당 부활 자체가 정치계의 모든 걸 말하느냐 그건 아니기 때문에 지구당 부활과 더불어서 뭐 말하자면 지구당 위원장들에 대한 그러니까 당협위원장이나 지역위원장들의 공천권, 기초의원 공천권 같은 것들을 폐지하고 그다음에 기본적인 어떤 운영 방식에 있어서 정치 신인들과의 어떤 균등한 어떤 선거법 구조, 정당법 구조들을 만드는 거. 저는 이런 게 이 지구당 부활이 촉발하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선행되면 찬성하시는 거네요. 근데 제가 10초만 말씀드리면 지금도 도당에서 사실은 이제 기초위원들의 공천권을 행사하는데 당협위원장들 의견을 거의 상당히 듣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운영되는 건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당협위원장들의 사무실 내고 이런 활동을 하는 것이 불법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현실에 맞게 제도를 고치는 것이지 이게 뭐 불법을 양산하는 제도를 다시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건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건 뭐 여야가 모두 긍정적으로 해서 뭐 제도를 개선해서라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들립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울의 한 빌라에서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서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피해자인 이웃과 층간소음 문제로 다퉜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권영석 기자입니다. 주택가 골목 사이로 경찰 승합차가 들어가더니 10여 분 뒤 또 다른 차량이 뒤따라갑니다. 9시 30분쯤 서울 강서구 한 빌라에서 40대 남성이 아래층에 살고 있던 5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이 남성은 옥상에 있던 피해자를 따라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집으로 돌아와 있던 남성을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피해자와 함께 있던 딸도 다쳐 치료를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빌라 위아래층에 거주하며 최근 층간소음 문제로 다퉜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사 온 지 얼마 안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가해자였던 분이 와가지고 들어본 적 있었다고 하는데
범행 당시 남성은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네,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흉기로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구속됐습니다. 네, 관련 내용 정혁진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일단 구속된 60대 남성 이 박 씨입니다. 어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피해자 때문에 범행이 일어났다. 이런 아주 황당한 주장을 했습니다. 두 분이 피해자와 어떤 관계입니까? 일단 가해자는 60대인데요. 예. 그 피해자하고 한 6개월 정도 교제했던 사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예. 그런데 이제 피해자가 한 6개월 정도 사귀어 보니까 더 이상은 만나기 좀 어렵겠다. 헤어질 결심을 하고 피해자의 오피스텔에서 딸과 함께 만나면서 이렇게 헤어지자는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것인데 그런데 그 자리에서 범행이 이루어진 것이고요. 그래서 영장실질심사에서 그 가해자, 그 범죄자한테 도대체 왜 이런 범행을 저질렀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딸이 자기 남편에게 그러니까 피해자의 사위겠죠. 그 전화를 했길래 그걸 보고 범행을 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횡설수설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피의자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려고 하는 취지인 것 같은데 그것이 과연 뭐 합당한 것인지는 조금 더 수사해 보면 당연히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박 씨가 이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 아무래도 형량과도 좀 연결이 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인데 계획 범행인지 아닌지 여부 어떻게 가려낼 수 있나요? 보통은 범행 이전에 범행 수법을 검색한달지 아니면 흉기를 미리 구입한달지 이런 여러 정황으로 이걸 계획 범죄구나라는 점을 이제 추정을 하는 건데요. 이 남성 같은 경우에는 이 경찰에 압송이 되는 과정 중에 혹시 어떤 계획 범죄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우발적이었다라고 하고 흉기를 구입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오피스텔에 있는 그 흉기를 사용했다라면서 계획 범행 일체는 부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 진술이 실제로 맞는지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청자 여러분 이제 의대생 교제 살인 범죄가 발생한 지 지금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이제 교제하던 이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한 거잖아요. 교제 폭력, 이 살인을 막을 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 아닙니까? 이런 그 데이트 폭력 이제 검찰청에서는 교제 폭력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계속 증가하고 그다음에 이런 그 아주 중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런 데이트 폭력은 특수성이 있습니다. 어떤 특수성이 있냐면은 단순한 지인 관계도 아니잖아요. 굉장히 밀접한 관계이고 범행이 요번에 그 범행이 이루어진 장소도 피해자의 오피스텔이었던 것처럼 은밀한 장소에서 이루어진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이렇게 범죄가 여러 번 있었다고 해도 그런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신고하기 굉장히 곤란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단순한 물리력 말고 정신적, 정서적 폭력이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피해자가 심리적인 고통을 받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거기에다가 요즘은 디지털 세상이니까 그 연인 관계에서 디지털 범죄도 일어날 수가 있고 이렇게 굉장히 많은 특수성이 있어서 단순한 폭력 범죄와 달리 어떤 그 특별한 그 규제가 필요한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야기되는 것이 데이트 폭력 그 특별법과 그다음에 피해자 그 보호에 관한 법률 이런 것들을 계속 요구를 갖다 하고 있었고요. 그다음 21대에도 이제 발의가 됐었는데 법률안이 그냥 21대에는 임기가 다 끝났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임기 만료 폐기가 됐었고요. 과연 22대에는 이런 것과 관련된 그러한 그 법률들이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는지 많은 국민들이 지켜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 다음 이야기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태한 SK 회장 측이 이혼 소송 판결문이 온라인상에 퍼지고 있다라면서 최초 유포자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근데 법원이 열람이 가능하도록 함께 해놓은 거잖아요. 판결문에 대해서. 근데 여기에 대해서 유포한 사람에 대해서 죄를 물을 수 있는 건가요? 네,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왜냐면 일반 판결문은 열람이 제3자가 가능한데요. 일반 판결문은 그때도 비식별 처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가사 판결문은 일반인한테 열람이 제한됩니다. 워낙에 개인 정보도 많고요. 내적인, 사적인 그런 내용들이 사건의 특성상 많이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어서 그런데 이 최태원 회장 측이 열람을 제한해달라고 한
건 일반에는 제한이 이미 되기 때문에요. 법원 내부에서도 다른 재판부가 볼 수 없도록 차단해달라는 취지였어요. 왜냐하면 이 확정 판결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판결문을 올리면 법원에서는 옆 재판부가 무슨 판결을 했는지 다른 재판부가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신청을 했는데 그건 재량이거든요, 판사는. 그래서 해당 법원의 부장이 이 부분은 허가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법원의 단말기에는 올라가 있는 거죠, 이 판결문이. 그리고 지금 법원이 그렇다고 해서 출처에 뭐 시작이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게요. 예. 당연하지만 각 대리인에게 또 당사자에게도 판결문은 보내주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최태원 회장 측은 만약에 나중에 최초 유포자가 적발이 되고 잡히더라도 선처하지 않는다, 합의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혼 소송 판결문을 유포한 사람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까? 글쎄요, 뭐 판결문 공개한 게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은 명예훼손은 허위 사실뿐만 아니라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범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더 중요한 거는 요즘은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을 이렇게 뭐 프린트해가지고 뿌리거나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결국은 인터넷이나 핸드폰으로 유포하게 되는 것인데 이럴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에 명예훼손죄가 그 처벌 수위가 더 높습니다. 하지만은 이때에는 뭐가 더 필요하느냐? 단순한 명예훼손 말고 비방의 목적까지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겠다. 일단 그런 생각은 들고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만약에 노소영 관장 측에서 아니 그냥 나 내 그 판결문 공개하겠다라고 해버리면은 그러면 이 경우에는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왜냐하면 그러네요. 본인 판결문 내가 그냥 예. 공개한 거니까 이런 문제도 좀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 이런 그 판결문 공개가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런 방식으로 공개가 된다라고 하면 또 다른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 노소영 관장 측이 재산 분할과 관련해서 SK의 우호 지번으로 남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지 하루 만에 정해진 게 없다라는 입장을 또 밝혔거든요.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나? 일단 공식적인 해명 내용은 이거는 노 관장 측의 의사가 아니었다. 대리인이 지금 4곳이 선임돼 있어서 그중에 한 명이 좀 개인적인 의견을 낸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제 마침표를 찍으려고 하는데요. 사실 그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게 지난주 토요일 날 처음에는 대단히 구체적으로 입장이 나왔어요. SK 지배그룹이 흔들린 거 원하지 않는다. 우호 지분으로 난 남겠고 사회공헌에 쓰겠다라고까지 했는데 어쨌든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했는데 SK 그리고 최태원 회장의 결은 그대로 강공책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입장 철회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아파트 건물이 순식간에 무너져 지금까지 1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습니다. 36년 된 노후 아파트를 불법으로 증축한 것이 붕괴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달리는 버스 앞으로 건물 한 채가 통째로 고꾸라집니다. 놀란 운전기사가 차를 세우고 내립니다. 먼지를 피해 버스가 지나간 자리엔 건물 한 채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이 주저앉았습니다.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현지 시간 2일 오전 8시 40분 아파트가 붕괴했습니다. 구조대원이 즉각 출동해 잔해 속 매몰자 수색에 나섰고 구조견도 투입됐습니다. 지금까지 1명이 숨진 채 발견됐고 8명이 부상한 상태로 구조됐는데 이 가운데 2명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스탄불 당국은 1988년에 지어진 이 아파트가 건축 당시 3층으로 허가를 받았지만 4.5층으로 불법 증축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건물 맨 위 2개 층은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나머지는 상점 등이 운영 중이었습니다. 건물 붕괴를 전후해 폭발이나 지진 등 다른 징후는 없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이 때문에 자국 내 부실한 건축 규제 상황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스탄불 시 당국은 현재 300만 명이 거주하는 건물 20만 채의 안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멕시코에서 현지 시간 2일 대선 수표가 시작됐습니다. 집권당 국가재생운동의 셰인바움 후보가 지지율 선두를 달리고 있고 이비 후보도 여성이어서 어느 쪽이 당선돼도 멕시코 헌정 역사 200년 만에 첫 여성 대통령이 탄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멕시코에선 대선과 지방선거가 함께 치러졌는데 유세 과정에서 후보자와 선거운동원이 적어도 25명 숨지면서 정치 폭력이 주요 문제로 부상했습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오종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지난 주말 한강에서 열린 3종 경기에서 참가자들이 수영을 하기 위해 한강으로 뛰어드는 장면입니다. 지난 주말 전국적으로 무더위가 이어졌는데요. 6월이 되면서 여름이 다가오는 걸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더위에 맞선 사람들,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한강에서 올해 처음 열리는 이색적인 체육 축제였는데요. 참가자들은 무더위 속에 수영, 자전거, 달리기를 완주했습니다. 개장 이후 첫 주말을 맞은 부산 해운대는 희석객들로 가득 찼고요. 전남 장성군 황룡강을 찾은 방문객들은 시원한 강바람을 맞으며 징검다리를 건넜습니다. 네, 사진을 보니 무더위를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이 참 시원해 보이는데요. 여름철을 대비하는 지자체들 분주해졌을 것 같네요. 네,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무더위와 재난에 대비하는 지자체들은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청은 재난 대비 훈련을 위해서 수상 세트장까지 만들었는데요. 강남역 침수 상황을 그대로 재현해서 실전 대비 훈련을 했습니다. 광주에서는 날이 더워지자 보건소 관계자들이 광주천변에서 긴급 모기 방역을 실시했습니다. 네, 여름철을 맞아서 더위를 이겨내는 것과 함께 재난과 건강 관리 잊지 마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오늘은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 28도, 광주는 29도까지 오르겠는데요. 반면 동풍이 부는 동쪽 지역은 울산이 21도, 강릉 22도에 머물며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충청 이남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5에서 30mm고요. 일부 지역에서는 벼락이 치거나 우박이 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에 구름이 많겠습니다. 오전까지는 내륙에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이 28도, 대전 27도, 부산은 22도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낮 기온은 30도 안팎까지 오르며 낮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수요일에는 강원 영서와 충북, 경북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이나엘입니다. 네, 이상으로 월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